제주도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예. 사건의 발단, 굉장히 이제 길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단 발단까지만.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란 특성을 지녀 태평양 전쟁 말기에 미국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본군 6만 명이 주둔한 전략적 기지였으며 8.15 광복 직후에는 일본군이 철수하고 외지에 나가 있던 6만 명의 제주 주민들이 일시에 귀환하여 급격한 인구 변동을 겪었다. 귀환한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생계를 꾸리기 어려웠고 생필품 부족과 콜레라 발병으로 인한 수백 명의 인명 희생, 극심한 흉년과 미국 정책의 실패로 인한 식량난 등이 겹쳐 민심이 악화되었다. 게다가 일제에 부역한 경찰들이 미 군정 하에서 다시 치안을 책임지는 군정 경찰로 변신하였으며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 4.3 항쟁이 벌어지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일제에 부역했던, 한마디로 친일 일본놈 앞잡이였던 놈들이 미 군정,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절에 다시 치안 책임지는 군정 경찰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도민들이 돌아버린 거야. 그런데다가 이제 민생이 피폐한 상황에서 군정관리는 이 한마디로 친일파 새끼들이 그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행위를 일삼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처럼 복합적 요인이 혼재한 상황에서 47년 이른바 3.1절 발포 사건이 발생하여 제주도 4.3 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1947년 3월 1일 3.1절 28주년을 맞아 좌파 진영의 제주 민전, 즉 민주주의 민족 전선의 약칭 제주 민전이 도내의 곳곳에서 기념 집회를 주최하였다.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기념식을 마친 군중은 시가행진을 하며 가두 시위에 돌입하였고 관덕정 앞 광장에서 구경하던 어린아이가 기마 경찰이 탄 말에 차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기마 경찰이 그대로 가려고 하자 일부 군중이 돌멩이를 던지며 쫓아갔고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한 경찰이 군중에게 총을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한 관덕정 쪽에서 총성이 나고 피투성이의 부상자들이 도립병원으로 엎혀 들어오자 부상한 동료 경찰의 경호차 도립병원에 있던 경찰 1명이 공포감을 못 이겨 소총을 난사하여 행인 2명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당시 조직이 노출되어 수세에 몰려있던 남노당 제주도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3월 5일에 3.1 사건 대책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반경찰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3월 10일에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3.1 사건에 항의하는 민관 총파업에 돌입하여 3월 13일까지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에 달하는 166개 기관 및 단체에서 파업에 동참하였다. 한편 미 군정은 사태가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3월 8일에 제임스 카스티어 대령이 이끄는 미 군정청 제조선 미 육군 사령부 합동조사단을 파견하여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시 작성된 미군의 정보보고서에서는 3.1 총파업에 좌우익이 공히 참가하고 뭐라고요? 즉 미군정 보고서에도 그러니까 3월 10일 총파업에는 좌우익이 공히 참가하고 있으며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단체의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익분자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기술하였다. 미 군정은 이렇듯 제주도민의 경찰에 대한 반감과 이런 감정을 부추기는 남노당의 대중선동에 의하여 30 총파업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그 대응책으로 경찰의 발포에 대한 과오를 추궁하여 민심을 수습하기보다는 좌익 세력 척결에 주력하는 정책을 전개했다. 한마디로 48년에 여기까지 이게 지금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주도에 도민들이 6만 명이 갑자기 이주에 들어왔는데 먹고 살 게 없었어.
그런데 그 제주도의 치안 행정을 일본 놈 앞잡이들한테 미 군정이 맡긴 거야. 근데 사실 이 그 3월 3일 그 저기 뭐예요? 총격 사건은 기념 집회를 3.1절 기념 집회를 마치고 시가행전 하는데 경찰이 어린아이를 다치게 해놓고 그냥 도망을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시민들이 항의를 했던 거고 이걸 갖다가 좌파들이 선동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이 와서 3월 10일 총파업은 좌우익이 공의 활동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좌익들만의 행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몰아간 거야. 이게 누구에 의해서? 미군정 보고서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네들도 좌우익 공의 참가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제주도의 70%가 좌익이다. 그런데요. 저 당시 48년이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그 50% 이상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좌파 세력이 여론에서 앞서고 있었어요. 그죠? 아니야, 45년까지인가? 45년 상황이다. 48년은 좀 그렇고 45년 상황. 그 당시 이게 한국의 현대사니까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제 1910년에 우리 정권 1차나 이제 대한제국이 망해요. 대한제국이 권력을 뺏기고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일제 강점기 강제 점령기죠.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점령기에 접어들어갔어. 그러면서 10년 동안 퇴영을 하고 그 당시에 나온 게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는 얘기야. 일본군 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조선 것들은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하면서 퇴영을 막 하고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 공포 정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조선의 자영농민들의 땅을 막 뺏고 그리고 조선의 산업들을 전부 다 문 닫게 하고 예. 그 친일 기업만 살려두고 민족주의자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다 문 닫게 했어. 그리고 농촌 내 농부들의 농토를 다 뺏고 그런 일을 10년 동안 한 거야. 그래갖고 1919년에 3.1운동이 발생을 한다고.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뤄졌던 계기는 바로 누구의? 일제의 무단 통치, 한마디로 무력적인 공안 통치가 원인이 돼서 3.1절 투쟁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3.1절 투쟁이 3월 1일 하루 한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3.1절 투쟁은요. 사실은 언제부터? 그 전에 28 독립선언이 도쿄에서 먼저 일어나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28 독립선언이 발표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세계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있다가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이 된 거야 우리나라에.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서 그 민족 지도자 33인이 공동 선언을 한 사건을 쳐서 3.1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1919년 봄에 반제국주의 그러니까 식민지 해방운동이 시작이 된 거야. 그게 1년을 가요. 1년을 가고 그 와중에 이제 유관순의 엄마 아빠가 죽고 그 다음에 유관순이 또 죽고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1년 동안 이 3.1운동이 계속되면서 나중에는 미주 지역으로도 가고 미주와 유럽에까지 이 3.1운동의 여파가 막 가는 거야. 그 와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일본 주재소를 털어.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태극기 하나를 들고 비폭력 평화 시위였어. 3.1운동이 비폭력 평화 시위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비폭력 평화 시위대에게 일본 놈들이 총격을 가한 거야. 총질을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래갖고 3월 1일부터 총격이 시작되니까 더 많이 모여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 중국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중국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오사운동이라는 걸 벌여. 그래서 중국에 쳐들어와 있는 일본놈 군벌하고의 싸움이죠. 그래서 천안문 오사운동이 천안문 앞 오사운동이 조선의 3.1운동을 보고 벌어진 운동이야. 그 다음에 이 3.1운동을 보고 누구도 간디 알죠? 간디 비폭력 평화투쟁으로 단식투쟁 많이 하다가 그 유명해진 간디가 조선의 3.1운동을 보고 저거다. 비폭력 평화투쟁이다. 그래서 비폭력 평화운동을 간디가 벌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3.1운동이 중국의 오사운동, 일본의 간디 해방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미친 거예요. 그만큼 큰 사건이었어. 그게 1년이 가는데 총칼로 위협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하는데 총칼을 쏘면 한 사람이 죽으면 다음에 2명, 3명이 나와. 그래서 이게 3.1운동 계속 갔어. 그다음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몇몇 과격분자들이 주재소를 털어. 일본의 주재소를 털어가지고 무장을 했어.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일본 놈들이 그걸 빌미로 삼아서 전국의 평화 시위대들에게 총질을 하고 다 잡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평화운동이 끝나게 돼요. 그 3.1운동이 1년 만에 이제 한반도에서 진압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미국으로도 가고, 그러면서 3.1운동이 발생한 이후에 민족 지도자들이 여기저기 모인 거야. 그래서 각각 독립운동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그런 성과를 낳게 된 거죠. 근데 좌우지간 3.1운동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민족운동의 흐름이 있어.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누구니? 고종의 아버지. 1861년에 고종이 즉위를 하잖아요. 1861년이죠. 1861년에 고종이 즉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흥선대원군의 통치가 12년 동안 73년까지 흥선대원군의 시대야. 그 시기 동안에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이 양반 중심의 군정을 바로잡고, 그러면서 그 경복궁을 재건하고 조선을 부활시키려는 조선 부흥운동을 전개했단 말이야. 12년 동안. 그러면서 외부에서 막 그걸 뭐라 그러니, 무역을 하자.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면서 그 척화비를 세우고 이러면서 이제 쇄국 정책이라는 걸 피잖아요. 이 흥선대원군이 왜 그랬냐면, 당시에 서양의 문물이, 발전된 문물이 들어와 버리면 아직 조선이 기틀을 안 잡았는데 그 완전히 서양의 밥이 될 수 있다. 그래갖고 거부한 거야, 흥선대원군이. 그러면서 12년을 버텼는데 고종의 부인 왕비 민씨가 점점 고종을 꼬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이간질을 시키면서 이제 그 흥선대원군을 무력화시키죠. 그러면서 고종 친정체제로 가는 거야.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게 73년부터인데, 그 와중에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거야. 운이오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고, 개방 정책이 시작되는 거죠. 개방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일본에게 한번 개방하니까 미국도 와서 개방하라고 그러고, 영국도 와서 개방하라고 그러고, 서양 열강들이 다 개방하라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명성황후가 이 고종이랑 같이 친정을 하다가 바로 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일본에게 개방을 한 뒤에 당황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청을 끌어들여. 막 일본이 막 조선을 다 지 밭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청을 끌어들여 갖고 일본하고 견제를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일본하고 견제를 하면서 청과 일본의 그 약간 이제 청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 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가 그게 이제 이모군란을 계기로 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 결정적으로 청과 일본이 협상을 맺으면서 그때부터 그 1984년부터 94년까지 청과 일본이 공동으로 이제 조선을 노리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84년부터 94년까지는 청일의 대립. 그러다 94년도에 뭐가 만들어져요? 94년도에 이제 갑오농민 전쟁이 발생하고, 갑오농민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청일 전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갑오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현대사가 바뀌는데, 이게 흐름이야. 어떤 흐름이냐 하면, 처음에 이제 고종 황제 때는, 고종이 임금이었던 흥선대원군 시절에는 위정척사파라는 사람들이 조선의 주도권을 잡았어. 권력. 이게 뭐 위정척사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통 보수야. 조선의 보수. 그래서 그 올바른 것으로 사악한 것을 척결한다. 그래서 유학 중심으로 서학을 배척하는 그런 이제 그 위정척사파가 중심 세력이 되고,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이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대립한 세력이 누구냐면 위정척사파가 보수였고, 그들을 대립했던 게 명성황후하고 친했던 그 이제 고종의 비하고 친했던 이제 개화파 애들, 조금 그 뭐라 그러나 외국물 좀 먹고
청나라도 놀러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온 젊은 애들이 중심이 돼서 개화를 해야 된다. 개화해야 된다. 그래서 개화파가 이 흥선대원군의 위정척사파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 개화파가 안 되겠다. 뒤집어 엎자. 그래서 일으킨 게 갑신정변이야. 갑신정변으로 개화파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다 일본이나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84년부터 94년까지는 청나라 일본, 청과 일본이 조선의 주도권을 다투고, 고종하고 명성황후는 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왕권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고, 그때 이모군란에서 패한 민족운동가들이 만들어져. 권력자들이 아닌 민족운동가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제 막 흩어져 들어가. 그 사람들이 84년부터 94년까지 뭉쳐. 그게 누구야? 그렇게 뭉친 사람들, 그렇게 뭉친 농민들이 누구야? 동학농민운동. 동학운동에 뭉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학군들이 뭉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청일전쟁 갑오개혁으로 개혁이 되잖아. 근데 이 일본 청일군이 동학농민군을 완전히 진압을 해. 그래가지고 동학군이었던 사람은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숨어가지고 다 숨어 있었던 거야. 95년도부터는 동학군이 이렇게 지하로 숨어 들어가. 그 숨어 들어갔던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 다시 나오냐면 190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잖아. 일본군들한테 시해를 당하면서 그때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을미의병으로 나타나는 거야. 민중에서 을미의병으로 이제 나타나. 그래서 갑오농민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을미의병으로 나타나서 1905년부터 무장항쟁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1905년, 1907년에 의병운동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 잘못했어. 을미사변이 1895년이지. 미안해. 1895년에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조약이 1905년이잖아. 그래서 1895년부터 1905년까지 을미의병에서 을사의병까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 뭐냐 하면 동학농민운동이 을미의병으로 변했는데 1895년에 연도 수정 1895년에 을미의병이 됐는데 을미의병이 몇 달 만에 그냥 문 닫아요. 왜 문을 닫았냐 하면 누구 때문에 의병장이 유생들이었어. 옛날에 위정척사파 했던 유생들을 대표로 해서 농민군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을미의병을 일으켰는데 유생들한테 임금이 그만들 물러가시오. 그러니까 예히 그리고 물러갔어. 그래갖고 그때 이 농민군들이 유생하고는 같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키워. 그래갖고 1905년에는 소위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나오는 거야. 신돌석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 1905년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장항쟁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1895년부터 1905년까지는 갑오농민군들이 그 의병으로 변화되는 시기. 그 다음에 1905년부터는 조선의 독립을 무력으로 키워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장항쟁이 1905년부터 중심이 되고 1907년에 그 정미의병이죠. 1907년에 그 일본 놈들이 군대를 해산을 해. 군대를 해산하니까 해산한 군대가 어디로? 요 의병으로 결합을 해서 그때부터 의병 전쟁이 발생한다고. 1907년에 군대 해산으로 확대된 의병들이 군대 해산으로 확대된 의병들이 1908년, 9년, 10년 넘어가면서 점점점 조직화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주에 간도죠. 간도 지방에다가 소위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 거야. 신흥무관학교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 역사적인 민족운동이 두 흐름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1900년대부터 1900년대부터가 1907년, 10년 이 시대는 1909년, 19년까지 무장항쟁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1907년, 8년, 9년까지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10년에 완전히 국권을 뺏기니까 간도지방으로 가. 거기서 독립군을 만들어. 독립군을 만들어서 계속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야. 독립군들이 이제 만들어진 게 1910년부터 간도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군 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1919년까지는 국내 운동이 특별하게 없었어.
그 해외에 있는 독립군하고 국내에 있는 민족운동가들이 서로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해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모든 게 구체화되는 게 1919년이야. 1919년에 3.1운동이 발생한 다음에 소위 민중을 중심으로 한 무장항쟁파들이 국내로 들어와. 국내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뭘 했냐. 1917년에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1919년 이후에 한반도에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은 두 층으로 갈라지는 거야. 농민이나 노동자, 백정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받아들여져. 사회주의가 급속하게 퍼지는 거야. 그리고 소위 이제 옛날에 위정척사 운동을 했다가 의병 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은 국권이 피탈당한 다음에 어떤 길을 걷느냐 하면 뺏긴 국권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라를 잃은 건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그렇다. 그러니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유생들, 그 위정척사 운동, 의병의 지도부를 했던 그 유생들은 그 애국 개몽 운동을 그러니까 1895년부터 1905년까지 애국 개몽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민족 운동으로 그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된다고. 나라를 뺏긴 다음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1920년대 이후에는 그들은 민족주의라는 소위 김구나 상해 임시정부는 민족주의 계열이야. 사회주의 계열이 아니라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그 옛날에 동학운동을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을미의병 때 실망했던 농민군, 그 다음에 을사의병으로 그 확대된 이 무장항쟁파들의 일부는 독립운동을 하러 위로 가고, 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농민, 백정 이런 서민들이 모이는 거야.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1920년대 사회주의 독립운동이 발생해. 민족주의 독립운동하고 사회주의 독립운동이 10년 동안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거 두 개를 합쳐야 된다. 지금은 일본 놈을 무찔러야 되니까 이 민족주의 운동하고 사회주의 운동이 합쳐야 된다는 운동이 발생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야? 민족주의 운동하고 사회주의 운동의 통합. 국공합작처럼 합작운동이 벌어져. 그래서 나온 게 신간회야. 신간회 활동.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 해서 그 통합운동이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통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일본하고 맞서야 된다. 그렇게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회 활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광주학생의거가 발생하는 거야. 1929년 광주학생의거가 발생하니까 신간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하고 그러면서 일본을 압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퍼진 거야. 굉장히 많이 확장이 돼가지고 1930년대가 되면 1930년대 노동자, 농민, 백정, 각종 모든 일반 서민들은 전부 다 사회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가 막 병참 기지화 정책 일으키고 30년대에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 이런 걸 일으킬 때 계속 국내에서 반발하면서 반일 운동을 쭉 전개해 왔단 말이야. 그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근데 그때 민족주의 운동가들은 어떻게 되냐면 1937년부터 42년까지는 그래도 버틴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굉장히 많은 민족주의자들 중에 가령 이육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죽어. 화병으로 죽어. 그게 중요한 거야. 1936년부터 42년 사이에 소위 결기 높은 민족주의자들이 너무나 속상해서, 가령 지금 같은 경우죠. 예, 지금처럼 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너무나 절망하면 막 죽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죽어. 그래가지고 그 결기 있는 민족운동가들이 너무도 속상했고 병들어 죽게 돼요. 그때 남은 민족운동가들을 친일파들이 와서 설득을 하는 거야. 일본 놈들이 와.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설득을 하냐 하면, 일본 총독부가 미쳤다. 이건 우리 외할아버지가 당해본 일이라서 나도 전해 들은 얘기야. 이놈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족운동가들한테, 우리 외할아버지는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었대요. 이대로 가면 총독부가 조선 사람을 다 죽일 거다. 그 씨를 말리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야. 겁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민족주의자들한테
저기 뭐야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말이 통하니 일단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조선 사람이 살아야 나라도 되찾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일본에게 협조하라고 그렇게 설득해달라.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와갖고 꼬셨다는 거야. 일본 놈들이 와서 그렇게 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장검을 뽑아들고서는 막 내쫓은 거야. 장검을 뽑아들고 또 한 번만 오면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협박을 하고 그 이제 일본의 소위 친한파지, 조선하고 되게 친한 척하는 놈들. 우리 외할머니는 일본 애들이 매운 걸 싫어한다 그래갖고 그 일본 애들도 한과를 좋아했대. 그래갖고 한과에다가 한과에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딱 그 고춧가루 한과만 딱 해서 그 술을 내가면 뜨거운 술이면 이제 안주를 먹고 싶잖아.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은 술도 되게 순한 걸 먹는다고. 순한 거에 밍밍한 안주를 먹는 애들인데 독한 술에다가 고춧가루 한과를 냈대. 그래갖고 그걸 먹고 막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땀을 범벅으로 흘리는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칼을 들고 막 죽여버린다 그러고 이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와서 못 왔는데 그런 식으로 민족운동가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 외할아버지도 화병으로 돌아가셨대.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리고 나서 화병으로 돌아가신 거야. 그 이제 친구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 그러면서 우리 외할아버지 시골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는데도 속상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39년에 38년인가 9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그때 40년대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민족주의자들이 변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절이라기보다 일본에게 협력해야 산다. 일단은 목숨을 부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은 친일파로 일부가 변절을 해버리고 그거에 동의하지 못한 사람 화병 걸려 죽거나 아니면 김구를 찾아간 거야. 중국으로 김구를 찾아가서 김구 쪽으로 다 떠나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변절을 해가지고 친일파가 돼버린 거야. 그 시대에 그때 그들이 친일파로 변해갈 때 결기 있게 일본하고 끝까지 저항했던 게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이 그 당시에 그 일본하고 끝까지 맞섰던 거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누굴 좋아했겠어? 보수적인 민족주의 계열들이 일본에게 협조하라고 글 쓰고 막 연설하고 다녀. 그런데 그 백정 농민 노동자 출신의 사회주의자들은 계속 독립운동을 했어.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했겠어? 공산당을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그때 그 남조선 노동당이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죠. 이 남조선 노동당의 뭐 박헌영, 여운형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거야. 계속 결기 있게 일본에 맞섰기 때문에. 그래서 45년의 해방 시점에는 국민 70%가 사회주의 진영을 선호했던 거예요. 예. 그 국민 70%가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 많이 배우고 부잣집 출신들은 전부 다 일본은 친일파로 넘어갔는데 안 넘어가고 버텼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았어요. 그런데 45년도에 70%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그 사회주의의 인기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느냐 하면 1945년 12월 27일 이게 중요한 날짜라서 날짜도 알아둬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45년에 일본이 패망한 뒤에 미국과 소련이 조선을 남북으로 갈라갖고 북조선은 소련이 들어오고 남조선은 미군이 들어왔어. 얘네가 점령군으로 들어온 거야. 우리 땅을 조선 땅이라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의 땅이라고 온 거예요. 일본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와가지고 점령을 한 거야. 패전국을 점령한 거야. 소련군하고 일본군이. 그래서 군정이라는 게 그거야. 미군하고 소련군이 조선을 나누어서 통치했던 시대야. 그런데 이제 나누어서 통치를 일단 임시적인 미 군정이 만들어진 다음에 미소공동의회라는 걸 통해서 이 조선을 어떻게 독립시킬 건가 그걸 준비하라고 이제 유엔에서 일임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소련은 지금 자기네 나라가 급하다.
그러니까 우린 빨리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3년 안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린 조선을 떠나겠다. 그래서 소련의 신탁 통치하는 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만 신탁 통치하는 시한부 신탁 통치아니었고, 미국의 신탁 통치는 아니 왜 3년이라는 기간을 왜 두느냐, 1년 안에라도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간을 두지 말고 조선이 준비되는 때 독립을 시키자. 그래서 기한이 없는 무기한 신탁 통치였어. 자, 그러면 미국은 1년 안에 조선을 독립시키려고 했을까요? 아니었던 거죠. 이 미국은 1년 안에 독립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몇 년 무기한으로 가고 싶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련의 신탁 통치는 3년 유기한 시한부 신탁 통치였고, 미국의 신탁 통치하는 무기한 신탁 통치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이 두 개 안을 올리니까 국제회의에서 뭘로 결정을 했겠어? 당연히 소련 안으로 결정을 해준 거야. 소련 안이 낫네. 왜냐하면 3년 안에 무조건 미소 양국이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음날 공식 발표가 될 건데, 그날 밤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그날 뻥을 치는 거야. 뭐라고? 소련은 신탁 통치, 미국은 반탁 통치.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려고 그랬고 미국이 반대했다. 소련이 지금 조선을 신탁 통치를 하려고 그러고 이걸 지금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한 거.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둘이 똑같이. 이건 오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석기 변장도피랑 똑같은 거야. 이석기 변장도피라고 똑같이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뉴스를 보고 국민이 발칵 뒤집어진 거야. 아니 조선이 지금 해방한 지 5개월도 안 됐는데 또 소련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28일부터 반탁 통치 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반탁 운동. 김구도 반탁 운동이었어.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가들이 몽땅 반탁 운동을 하고, 그런데 28일날 공식 발표를 딱 보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거짓말을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소련의 신탁 통치는 3년 유기한 기한 시한부 통치 아니고 미국의 신탁 통치하는 무기한이었던 거야. 그래서 미국이 반대를 했다라는 게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야 이거 잘 봐봐. 야 이거 소련은 시한부 통치 아니고 미국은 무기한 통치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한 건 시한부 통치를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그날부터 사회주의자들은 다 같이 야 차라리 소련의 신탁 통치대로 3년 안에 물러가라. 얘기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찬탁 운동을 벌인 거지. 근데 민족운동가들은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그 당시 일베가 반대한 거지. 그 당시 일베 이런 애들이 반대를 하면서 뭔 얘기냐? 무조건 신탁 통치는 안 된다. 무조건 반탁. 그래서 매국노는 찬탁, 민족운동가는 반탁. 이렇게 가른 거야. 그래갖고 찬탁과 반탁으로 진보와 보수의 길이 갈려버린 거예요. 어려워요? 네, 좀 어려워요? 우리 방송 오래 들으신 분은 반복적으로 들으셨는데 처음 들으신 분은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위정척사 운동에서부터 을미의병을 했다가 민족운동으로 이어진 세력이 있고, 그들이 보수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이모군란을 일으켰다가 동학농민 운동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의병운동을 일으켰다가 무장항쟁을 했던 사람들이 일부는 독립군이 되고 일부는 국내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그 민족운동가들 중에 정말 결연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병들어 죽거나 독립운동을 하러 가고 독립군이 돼서 가고, 남아있는 민족운동가들이 친일파로 변절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계속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다수 받고 있었는데 그 찬탁 반탁 운동으로 보수와 진보의 길이 갈리게 됐다. 거기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거짓말이 있었다. 여기까지가 요점 정리야. 그 다음에 이제 45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제는 이승만이야. 이승만의 존재.
원래 이승만이 1919년 3.1운동이 발생하고 나서 그해 8월인가에 한성정부라는 걸 만들어. 그게 얼마나 골 때리는 거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이제 불러 모아요. 13도 대표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지역별 대표를 불러 모아. 그래갖고 자기가 통령이 되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저기 각 13도 대표라는 아는 사람 몇 명 불러 모아갖고 지가 한성정부의 통령이 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상해 임시정부로 모인 거야. 그리고 이제 각 곳에 많은 이제 임시정부들이 있었는데 그 임시정부 이 한성정부의 사람별로 안 꼬였어.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상해로 가가지고 야 내가 서울에서 내가 각 13도 대표한테 내 짱 먹었다. 그래갖고 상해 임시정부가 그래? 그러면 네가 짱해? 그래갖고 초대 통령으로 그 이승만을 세워준 거예요. 초대 대표로. 근데 이승만이 1920년에 상해 임시정부에 짱을 먹은 다음에 한 짓이 뭐냐? 미국에다 편지를 보낸 거야. 미국이 조선을 먹어달라. 일본 놈들을 무찌르고 미국이 조선을 먹어달라고 편지를 썼어. 그 편지를 쓴 게 23년에 발각이 되는 거야. 미국에서 그 소식이 다 돌아와가지고 23년에 이제 이 상해 임시정부에 그 이승만의 친서가 발견이 된 거야. 미국으로부터 이제 누가 빼갖고 온 거지. 이승만 이런 짓을 했다. 발칵 뒤집어지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거기서 끝장이 나요. 실제로는 그렇게 된 거야. 실제로 그 23년 그 사건이 컸어. 그래가지고 그 이승만의 편지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가 풍비박산이 되는 거야. 박살이 나. 그때 안창호 선생이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상해를 떠나서 떠돌이 정부가 된 거야. 떠돌이 정부가 된 게 이승만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물론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승만을 탄핵을 해.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탄핵당해서 쫓겨난 거야. 이승만이 쫓겨나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간다고. 근데 미국 가갖고 자기가 상해 임시정부의 외교사절이라고. 그게 자기가 미국에서 독립자금을 모아서 한국 조선으로 보내는 일을 하러 왔다. 그래갖고 거기서 조선에 가는 미주 지역에 막 하와이에 농민으로 가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갖고 지가 90% 먹고 10%만 상해 임시정부로 보낸 거야. 이승만이. 그런 거야. 그 짓거리를 45년까지 했다니까. 45년까지 이승만이 1923년에 쫓겨나가지고 45년까지 20년을 그 짓거리를 했어.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안창호 선생 뒤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 나타나서 그 좀 더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 그러면서 그때 이제 김구 선생님이 집권을 하면서 누가 결합을 하느냐 하면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사회주의 무장항쟁 세력. 그때 김원보하고 누구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되게 유명했던 독립군 부대, 그러니까 사회주의 독립군 부대가 김구 선생한테 붙는 거야. 김구 선생한테 붙고 김원봉 선생님이 이제 김구 선생님한테 들어오고, 그리고 두봉은 모르겠어. 김원봉 선생님이 하여튼 온 게 되게 컸어. 그런데 이제 왜 그랬냐? 사회주의 운동가들도 갈라져요. 사회주의 운동가들도 그 당시에 1920년대에 뭐 소련으로 이제 도망을 갔었어.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이 소련군이 막 대량 학살을 하고 막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발생을 해. 그래가지고 그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분열이 생긴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소련이 김일성을 좋아한다. 소련이 김일성을 선택했다. 그래서 김일성에 동의하지 않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다시 돌아와서 떠돌다가 김구랑 합치고 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사람, 김일성이 소련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온 거지. 그리고 이제 이승만은 미국에서 막 미국의 정치인들하고 발을 넓히면서 뻥을 까고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가 김구 선생 이제 해방이 되니까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데 이 김구 선생님이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연합군에 참전을 해요. 그래서 대한독립군이라는 이름으로 대한광복군이지, 대한광복군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연합군에 참전을 해가지고 임무까지 맡았어. 역할까지 맡아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광복군이 공식적 조직으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야. 유엔 연합군 안에서. 그럼 해방이 되면 누구를? 김구 선생님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미군정이 못 들었는데 이러는 거야. 여기서 미군정이 이 새끼들이 못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는 이승만은 알아도 김구는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알아도 김구는 모르겠다. 왜? 이승만이가 그때 메가더한테 막 편지 쓰고 첫 번째 편지도 메가더한테 썼던가 그래. 그래서 메가더의 그 지지를 받고 이승만이 이제 들어온 거야. 그런데 이승만의 소문이 이제 난 거지. 야, 그 옛날에 저기 상해에서 쫓겨난 놈이래. 다 소문이 다 났어. 그리고 이승만의 인기가 김구를 못 따라간 거야. 김구 선생님의 인기가 이승만보다 훨씬 높았던 거죠. 왜냐하면 김구 선생님은 정말 막 그 뭐라 그러나 전설적인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이승만이는 뭐 했지? 이런 분위기였던 거지. 그랬는데 이제 소위 친일파들이 이승만을 띄운 거야. 아유, 이승만이 박사라고. 친일파 새끼들이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이 박사라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온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막 이러면서 막 띄워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승만을 막 친일파 지식인들 중심으로 띄워주고, 김구 선생님은 민중을 중심으로 해서 김구 선생님을 지지하고, 그런 상황이 45년, 46년, 47년까지 가. 근데 이제 이 이승만이가 이대로 가면 김구랑 경쟁을 해서 지가 이길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게 좀 더 국민들을 확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논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가 46년부터 그 찾아봐, 정읍연설. 정읍에서 처음으로 발언을 한 거야. 얘네들은 꼭 전북을 이용을 해. 정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뭐 미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금 분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단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 아니, 분단 상황 하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 있을 수만 없다. 남한만이라도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남한 단독 정부를 주장을 처음 한 게 46년이야. 그래서 46년, 47년 계속 미국을 설득하는 거지. 자기 짱 시켜달라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하겠다고. 근데 이제 세계적인 눈빛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3년 이상 한반도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한반도에서, 왜냐하면 소련의 신탁 통치안을 세계가 선택했기 때문에 48년 나갔어야 돼. 근데 이대로 나가면 미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거점을 잃게 되는 거잖아. 일본은 저기 섬나라고. 이 대륙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거나 한국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승만을 돕기로 해요. 이승만을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는 거야. 메가더가. 그래서 이승만을 도와주기로 하고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길길이 반대하시는 거지. 뭔 얘기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47년 겨울에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러 가. 그래서 김일성한테 단도리를 받는 거야. 너 절대 먼저 단독 정부 수립하지 마라. 이대로 분단하면 우리는 끝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승만을 설득할 테니까 반드시 우리는 남북 통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김일성한테 확답을 받는 거예요. 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하지 않겠다는 그 확답을 받아갖고 넘어왔는데 이미 이승만이가 5월 달에 단독 선거를 해버렸어. 국회의원 선거를 해버린 거야. 국회의원 선거 공지가 나가버리고 48년 5월 10일 날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해버린 거야.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5월 10일 단독 선거를 하고 거기서 국회의원들 뽑아가지고 7월 17일에 재헌의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헌법을 만들고 8월 15일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48년 8월 15일에, 그래서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저 씨발놈들이. 그 이유가 뭐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날이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 이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운동에 국민 다수가 반대를 했어요. 실제로 어땠냐면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는데 사회주의 운동계열 다 빠지고 민족주의 계열도 출마를 안 했어. 이승만 꼬봉들하고 일부 진보당 5%인가가 나가고 이승만 꼬봉 95%가 50 단독 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5%의 진보 세력이 야, 우리가 저기 반민특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주장하다가 이승만이 간첩이다 그래갖고 국회에서 잡아가 버리고 그 당을 해체해버리고 그랬던 거야. 역사는 반복돼. 역사가 반복되는 거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 운동 계열하는 사람들이 이 50 선거에 반대했는데 일부 진보당만 거기 선거를 했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승만의 처절히 그 희생돼 버리는 거야. 처절하게 희생양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승만 독재가 시작이 돼. 좌우지간 그 와중에 사삼항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삼항쟁은 제주도에 이제 제주도가 일본 놈들이 점령했던 땅이니까 6만 명이 45년 이후에 갑자기 들어갔고 거기 산업 기반 시설이 없었고 굶어 죽어가는데 본토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어. 그런 상태에서 소위 3월 이까는 그 제주도로 들어간 사람 다수가 진보적인 사람들이었고 70%가 진보적인 사람들이 제주도로 간 거야. 왜? 자기 땅이 없으니까 새로운 땅을 일구어보겠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간 거지. 그래서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3.1절 기념식을 하고 거리 행진을 하는데 기마경찰, 이 기마경찰이 누구야? 일본 놈들의 앞잡이였던 놈들이야. 일본 놈 앞잡이를 했던 기마경찰이 그 행진한 아이를 짓밟아 놓고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경찰하고 마찰이 처음 생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로 좌파 세력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 이 문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전개 과정을 좀 읽어보면 약 4만 명이 6만 명 중에 4만 명이 소위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이 50 단독 선거를 반대를 하게 돼요. 50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그 움직임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4월 3일 날 4.3 항쟁의 중심은 뭐였냐면 50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이었던 거야. 명분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명분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한다. 그랬는데 그걸 미군정이 와가지고 쓸어버린 거야. 미군정과 이 이승만이 내 일당들이 와서 친일파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희생자가 그 전체 희생자 좀 이게 너무 길어갖고 다 읽을 수가 없고 그 전체 희생자가 얼마였어요? 10,000 몇천 명이 죽어. 제주도민 10,000 몇천 명이 죽어요. 예. 그러면서 이 제주도에는 그래서 4월 3일 날 밤 12시가 되면 일제히 불을 12시에 켜는 이유가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4월 3일 날 대량 학살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5월 달까지 10,000 몇천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민의 몇 퍼센트가 그때 6만 명 중에 15,000이야. 6만 명 중에 15,000명이 10,000 몇천 명이 죽는 사건이 제주도 4.3 사건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 제주도 4.3 사건을 뭐라고 불렀냐면 빨갱이들이 일으킨 이승만이 제주도 4.3 항쟁을 진압한 다음에 그 빨갱이들이 일으킨 반란운동이었다. 4.3 반란이라고 그랬었어.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4.3 반란 사태. 4.3 사태, 4.3 반란 이렇게 배우고 자랐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4.3 항쟁 때 여수 순천 지역의 군인 경찰을 동원을 해가지고 진압을 했어. 그때 박정희가 간 거야. 그때 박정희가 여수 순천 지역에서 군인 경찰로 제주도 그때 갔던가? 하여튼 그 여수 순천 지역에 군인 경찰에 박정희가 있었고, 근데 이제 박정희는 45년에 조선으로 들어와서 한반도로 돌아온 다음에 얘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형이 야 너 이러다간 죽는다. 신분 세탁을 시켜주는 거야. 신분 세탁을 시켜주려고 얘를 남로당에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박정희가 남로당 당원이 된다고. 남로당 당원으로 일본군 장교의 신분을 세탁하고 남로당에서 싹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여수 순천 지역의 군인 경찰들이 제주도를 가가지고 진압을 했는데 그때 제주도에 2군데인가가 투표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제주도의 몇 개 선거구 중에 2군데는 투표를 아예 못했어. 그러니까 이 50 단독 선거는 무효다. 온 국민이 참여하지 못한 선거였기 때문에 그건 무효라는 운동이 막 발생을 한 거야. 여기저기서 그런 주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48년에 계속. 그러다 48년 10월에 여수 순천 지역의 군인 경찰들이 소위 여순항쟁이라는 걸 일으키잖아. 그래서 4.3 항쟁을 진압했던 군인들이 그 죄책감도 있고 50 단독 선거 무효다 일으킨 거야. 거기서 이제 군인 경찰 가족하고 막 붙은 거죠. 붙었는데 선동질 좀 그만해라.
이게 교과서에 나왔던 얘긴데. 요거 미국에선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미국의 교수가 쓴 내용이야. 미국의 교수들이 다 쓴 내용인데 이 선동질로 보이면 네가 흔들린 거지. 네가 흔들려 놓고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50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을 했던 여수 순천 지역의 군인 경찰들, 그 군인 경찰들이 처음에 주축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군인 경찰하고 소위 그 사회주의 세력하고의 대립으로 그러니까 무력 충돌이 일어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력 충돌 이후에 그때 군인 경찰의 가족 몇 명이 희생이 된 거야.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여수 순천 지역의 진보 세력을 싹 죽여버려요. 싹 죽여. 그래서 여수 순천 지역이 그 전라도 안에서 다른 거야. 여수 순천 지역은 가면 약간 분위기가 달라.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여수 순천 항쟁 때 진보적이고 똑똑한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때. 그 당시에 여수 순천 지역의 진보적인 사상가들을 싹 죽여버렸기 때문에 여수 순천 지역에서는 소위 그 뭐라 그러나 진보 세력들이 없었던 거야. 진보 세력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거기가 약간 전라도에서 좀 잘 살고 좀 약간 분위기가 달라. 그리고 여수 순천 지역에다가는 박정희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지. 그러니까 남동임의 공업지역을 여수 순천까지 확장시켜 준 거 아니야. 그게 그런 거였어요. 근데 좌우지간 그 여순 항쟁이 이제 발생하는 것도 4.3 항쟁 때문이었던 거지. 근데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의 4.3 사태를 4.3 항쟁을 1990년대까지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4.3 항쟁이라 4.3 사태란 말 하지 않았다고. 노태우 때까지도 4.3이란 말을 안 했어. 처음에 4.3 얘기가 나온 게 김영삼 때 나와. 김영삼 때 4.3에 대한 책이 나오고 그게 무슨 다큐멘터리인가가 나와요.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대학교에 가서 4.3 사태에 대한 그 기록들을 보게 되지. 대학교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4.3 항쟁의 기록들을 이제 보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4.3 사건을 알게 된 거는 김영삼 때야. 김영삼 때 처음으로 알게 됐고 김대중 정부 때 4.3 항쟁에 대해서 4.3 사태에 대해서 4.3 항쟁의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달라.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었다. 그 얘기가 나와.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차마 그걸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디립다 까댔기 때문에. 편향이 아니라 이게 다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라니까. 네가 배운 뉴라이트 교과서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가서 제주도 4.3 항쟁을 국가 추념일로 인정을 해요. 아니 국가의 공식적인 그러니까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과거사 진상조사를 했어. 그래서 그게 빨갱이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50 단독 선거를 반대했던 제주도민의 민주화 항쟁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노무현 때.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제주도 4.3을 공식적으로 이제 명예회복을 시켜주려고 그랬어. 근데 임기가 끝나잖아. 임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명박대로 넘겼어. 이명박대로 넘겼는데 이명박이 인정을 또 안 해줬던가 그래요. 그러다가 하여튼 이명박 말기에 가서 그 공식 추념일로 확정이 됐을 거야. 그거 내가 그 부분 내가 확인을 못했다. 확인 좀 해줘봐. 이명박대로 그 때가 넘어가면서 안 해주려고 민기적 그랬지만 결론은 이제 공식적인 국가 추념일이 된 거야. 이명박 때. 근데 여기서 박근혜가 출연을 해.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 전에 제주도를 가요. 대통령 선거 전에 제주도를 가서 제주도 4.3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해. 그래서 제주도에서 표를 받는 거야. 박근혜가 선거 전에 제주도를 가서 4.3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거 관련 기사 갖고 와. 관련 기사 찾아와요. 제주도 4.3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제주도에 가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제주도에서 박근혜 표가 나왔다니까. 그랬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거기 희생자 위령비에 좌파가 있다. 빨갱이 공산당 남노당 뭐 누가 인물이 있기 때문에
남로당 인물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오늘 4.3 얘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저기 좌파들이었고, 좌파 빨갱이들이 일으킨 반란 소요 사태였다. 예. 여기 그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이 기사, 미션 임파서블님,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박 대통령 4.3 추념식 불참, 국민 대통합 약속은 어디로? 박 대통령이 오는 3일 67회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한다. 행정자치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불참한 대신 이완구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결정됐다. 오늘 그랬겠죠? 박 대통령은 2014년 추념식을 국가 차원의 위령제로 격상시켰지만 정작 취임 후 이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5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 참석을 요청하고 새누리당 제주도당 지난 23일 그러니까 지가 국가 차원의 위령제라고 격상만 시켜주고 안 간 거구만. 제주도당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참석은 진정한 의미로 국민 대통합 시대를 여는 역사적 단초라고 했지만 끝내 불참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의 불참은 예견된 바 있다. 여권에 따르면 4.3 평화공원에 안치된 일부 희생자에 대한 보수단체의 재심 주장이 계속되는 한 대통령의 참석은 어렵다는 것이다. 정종섭 행정부 장관은 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계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위패 참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북한이 1호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등 남북대치 상황 등을 불참 사유로 내세웠고 지난해에는 유럽 순방 직후인 점을 강조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박 대통령의 불참으로 추념식은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게 됐다. 제주도에서 화해와 상생이라는 4.3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야권에선 박 대통령이 100% 국민 대통합이라는 대선 공약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 4.3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고 말로만 하고 말로만 때우고 실제로 참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선거 전과 후가 다르다니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선거 전과 후가 달라요. 선거 전에는 저기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해서 표를 얻고 대통령 되면 쌩까고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러면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유가족들어 막말하고. 그래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그 습관이야. 선거 전과 후가 다른 거. 물결 속 짙은 푸름에 붉은 노을이 질 때 알몸이 된 저는 고등학생 때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내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제주 4.3 뭐예요? 아버지 때렸어요. 누구한테 배웠다? 저들 가슴에 칼날을 꽂고 해방의 땅 저리로 걸어가라고 해서 뒤에서 총 쏘고 할머니는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머니는 멀리서 할머니 데려가는 것도 다 보고 죽은 다음에 동네 사람인데 시체가 죽으면은 치워드린다고 해서 가서 어머니가 아마 눈물을 머금고 치웠나 봐요. 빛빛 함성이 울고 성산
지쳐